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오쿠입니다. 어제 제가 만들어 올린 영상이 명목상으로는 QT가 정확히 QT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바이백이랑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파월과 옐런이 어제 나와서 말한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조금 머리 아프고 전문적인 영상이었는데, 물론 이제 내용은 그게 다가 아니었죠.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지켜보던 그 흐름, 다시 한번 거기에 맞춰서 어제 그 일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예상했다고 틀림없이 이렇게 갈 거다 기다리고 있던 그 일이 이번에 구체화돼서 나온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켜오던 흐름이 어떻게 지금 되는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어떤 자극적인 내용이 아닌데도 제가 쭉 살펴보는 이 큰 흐름에서는 굉장히 꼭 이 해석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보고 뜯어보고 맛을 봐야 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정책 발표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만들면서도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봐주겠어요, 이런 얘기. 솔직히 저랑 같이 쭉 이 흐름을 오래 짚어오신 분들한테 이런 거는 꼭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려야겠다라는 의무감에서 만든 영상이어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의외로 의외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힘이 되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머리 아프고 짜증난다, 세 줄 요약해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채권 사라고 말하고 이 새끼야, 그런 댓글들이나 달릴 줄 알았는데, 이 어려운 내용 이렇게 쉽게 이해시켜주고서 잘 설명해줬다, 좋았다, 고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참 세상에 따뜻한 사람들 많아요. 고맙습니다. 힘이 나요. 오늘 나가서 이따 저녁에 계란빵 하나 사 먹을 거예요. 기분 좋아서. 요새 항상 이제 국제 경제에서 꼭 봐야 될 중요한 시장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계속 틈틈이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의 큰 이제 좀 메인이 되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란 시리즈 얼마 전에 끝났고 지금 환율 시리즈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환율 시리즈에서 이제 어제 나온 FOMC에서 연준의 QT 속도 조절과 옐런의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이 또 이 환율 시장과 국제 시장의 큰 어떤 흐름의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중간에 이 환율 시리즈에 넣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지막이 엔화 환율 시리즈 마지막 편 끝나기 전에 역시 이 엊그제 있었던 FOMC의 후속 영향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력들은 어떤 포지션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슬렁슬렁들 하죠. 뭐가 슬렁거리냐면은 엔화가 뚝뚝 떨어지면서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원화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일본 당국이 엔화 시장에 한 번 더 개입한 것 같다 아무래도. 자, 지금 그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달러 엔 차트입니다. 요거죠. 제가 그때 같이 우리 한번 봤을 때는 막상 월요일날 나와가지고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세력들이 우습게 봤죠. 아이고 네가 하긴 뭐래 하고 다시 꼬리가 확 바타 말아 올렸죠. 왜냐면은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환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일본이 하기는 한 거 같은데, 그 외에 어떤 후속 조치가 안 나왔죠. 후속 조치가 안 나오니까 이거 봐라, 별 의지가 없네, 이상하네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럼 그렇지, 지금 이 구조적으로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금리가 저렇게 높은 상태로 계속 가면 일본이 한번 어떻게 해봤자 그때뿐이지 효과가 날 수가 없어. 그렇게들 생각하는 와중인데, 그나마 또
돈은 돈대로 써놓고 일본 외환당국이 앞으로 뭐 국채 매입을 축소하겠다 아니면 조만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기시다나 우에다 총재나 뭐 그런 좀 굵직한 애들이 나와서 고려하는 중이다. 그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고작해야 그 재무성에서 맨날 그 나와서 떠드는 애만 24시간 노려볼 거예요.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맨날 했던 얘기만 하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우습게 보고 하루 돈 썼는데 어쩌라고 그 세력들이 다시 반항해서 뻥 뜬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다음날 보니까 오히려 더 뜨죠. 에라에서 돈 쓴 게 헛돈 됐다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끌어내리고 또 어제도 끌어내리고 지금 여기까지 엄청나게 155인 밑으로 순식간에 끌어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물론 뭐 일본 외환당국이 그랬다 저랬다 말을 안 하니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확실하게 이번에도 일본 당국이 환시장에 개입한 게 틀림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틀 전에 이만큼 저기 갔다가 올라간 거하고 이 지금 5월 1일 날 내려간 거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FOMC 미국 FOMC 지금 저번 영상에서 파월과 옐런에 그 나와가지고 뭐 기자회견하고 그 이후로 떨어진 거죠. 그때 돈 쓴 거는 분명히 지금 차트상 보셔도 차이가 있죠. 첫날은 돈을 5조 5천억 엔을 썼는데도 환율 시장에 빵 튕기죠. 에라이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빵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왜 깨갱깽하고 도망갔을까요? 환시장에 이 저항하는 세력들이 환투기 세력들이 그 다음날도 깨갱깽 돌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잘 들어보십시오. 일본이 이날 돈 쓴 것보다 몇 배의 돈을 더 써갖고 힘으로 찍어 눌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상. 두 번째는 뭡니까? 일본이 돈만 쓴 게 아니라 4월 말일날 했던 거하고 다르게 일본의 뭐 저기 중앙은행장이나 기시다 총리 같은 데가 나와서 환율을 어떻게든 안정시키려고 노력해 뭐 그런 후속 조치 정말 뭐 금리 인상을 더 조만간 다음번 금리 정책을 한번 올려봐야겠다 그런 뭐 썰을 풀었냐 이번에 없었습니다. 역시 그런데도 쉽게 밀렸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가능성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돈 써봤자 에휴 그래봤자 안 무서 엔화는 더 약세로 갈 거야 하고 배팅했더니 환투기 세력들이 이번에는 집에 다 갔다는 겁니다. 야 여기 있지 말자. 에이 재미 하나도 없네. 침만 퇴퇴 뱉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일본 중앙은행이나 이런 환율 당국이 힘을 썼을 때는 이만큼 저항에 부딪히고 바로 그 다음날 올라왔지만 이때는 똑같은 조치 돈만 썼을 뿐인데 쑥쑥 잘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환투기 세력이 왜 어제 오늘 그저께하고 어제 사이에 이렇게 물러갔을까요? 여기 이렇게 버티면서 계속 엔화 약세 야 159엔 160엔까지 계속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미 보자 하지 않고 야 우리 딴 데 가서 놀자 하고 왜 발을 뺐을까요? 이것은 기사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의 당국이 엔화에 개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니죠. 그랬으면 첫째 날하고 똑같은 반응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죠. 제가 설명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환투기 세력이 스스로 지들이 물러간 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밀었고 똑같은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돈 써서 밀었는데 이때는 훅훅 밀렸다는 겁니다. 맞죠? 제가 바로 어제 했던 영상 미국은 우리가 지켜준다. 여기에서 제가 일부 그 시간 중간에 한번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같다고.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고 제가 보니까 어제 영상에서 제가 예측했던 게 역시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시죠. 4월 30일에는 말을 안 들었지만 5월 1일부터 내렸는데 훅훅 지금 환율이 잘 떨어졌어요. 엔화가. 엔화 강세로 간 거죠. 예. 일본의 환율 시장에 일본이 두 번째 개입한 것으로 지금 모두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만 있는 게 아니라 신도 디테일에 있다. 모두가 뭐에 대해서 아는 척 떠들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만 자신만의 관점과 뷰가 딱 세워져서 모든 걸 통달하는 자기만의 그 뷰가 생기려면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강해야 됩니다. 디테일 하나하나에 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이 맨날 뭐 하나에 뭘 주장하는 것 같은데 디테일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 그 사람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근데 틀린지도 모르고 주장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경제 기사도 심지어 기사들이 쓰는 기사도 그런 기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들만 다 믿고 누가 얘기하는 것만 다 믿고 그거를 그대로 참이라고 다 생각하고 쌓아 올리는 자신의 지식은 백날 경제 공부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 여기 해도 맨날 흔들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침팬지하고 뭔 투자 싸움하면 맨날 침팬지가 이겨요. 그래서 좀 과장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디테일을 이번에도 보자고요. 디테일은 벌써 기사들만 보시고 첫날은 환시장 개입했는데 말 안 듣더니 5월 1일 날은 환시장 개입하니까 말 들었네. 어떻게 됐나 보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첫날하고 둘째 날하고 어차피 환시장에 개입한 일본 당국의 움직임에 큰 변화는 없었고 똑같은 공격이었는데 왜 첫째 날은 저항하던 환투기 세력들이 둘째 날부터는 다 집에 가서 없어져 갖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줬냐. 그 디테일을 보자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일본 당국의 국채 매입 축소나 금리 인상 기조 발언 같은 후속 조치는 저번 4월 말일처럼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4월 말일에 이 차트하고 달리 이렇게 쭉 다시 끌려 올라가는 아랫골이 없이 캔들의 아랫골이 없이 시장에서 저항 세력들이 순순히 일거에 후퇴한 겁니다. 왜요? 왜 그들은 이번에는 무엇이 두려워서 후퇴했을까요? 미세먼지는 좀 끼었어도 바깥에 지금 창문 밖에 햇빛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 오후 햇살 약간 이렇게 뉘엿뉘엿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그 오후 햇살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런 날 자전거 타고 가서 초등학교 앞에 탁 가서 운동장에 아이들 하교하고 공차는 운동장에 그 모습도 보고 앞에 문방구에서 탁 저기 아이스크림 하나 까서 사 먹고 그런 게 또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인데 빨리 영상 끝내고 빨리 나가보고 싶네요. 해지기 전에. 근데 조심해야 돼요. 또 초등학교 앞에 그러고 있으면 애들 하교시키러 온 엄마 아빠들 눈빛이 좋지가 않아요. 저 이상하게 생긴 노인네 또 변태 같은 노인네가 초등학교 앞에 진치고 있네. 괜히 또 신고 들어가고 하니까 얼른 그런 엄마 아빠들 오면 얼른 숨어야 돼. 자, 왜 이런 디테일의 차이를 보시죠. 왜 이런 일이 지금 됐는가. 자, 언론에서는 지금 이 갑작스러운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일본에서 언제 저렇게 뚝 환율이 지금 떨어졌냐 보니까 현지 시간으로 일본 시간으로 새벽 5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그 점을 주목하면서 야, 이거는 일본 당국이 환율 시장에 딱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새벽 5시 그때는 제일 한가할 때거든요. 우리나라 환율 시장도 30분 단위로 그 환율 차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밤새 막 역외 시장에서 막 미국 시장이 뭐가 어땠고 막 미국 달러와 국채금리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막 요동을 치고 미국에서 뭐 경제지표 고용지표 나오고 할 때마다 막 요동을 치다가 미국 시장 거의 끝나가면서 아이고 좀 살았다 하면서 우리나라 환율 시장 열리는 9시까지 그 사이에 새벽 사이에 6시 그때쯤에 최대한 끌어당깁니다. 우리나라 당국이나 뭐 이런 데가 눈에 안 보이게 살살 그 시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대비하고 일본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이 새벽 5시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뚝 떨어뜨리더라. 이것은 일본 당국이 거래가 딱 한산한 그 시간 새벽 시간을 노려서 개입해서 그렇게 뚝 떨어뜨린 정황상의 증거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 다음 기사들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또 하나의 어떤 숨은 의미를 지금부터 봅시다. 사실 그 시간은 뭐였습니까? 5월 1일 지금 새벽 5시는 미국 FOMC 파월 기자회견이 딱 끝나는 시간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파월 기자회견을 다 듣고 저 양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진짜 숨은 의도가 뭔가를 딱 파악한 다음에 큰 손들, 기관들, 세력들이 움직이는 각 자산시장에서 야, 지금 딱 보니까 지금 파월하고 옐런이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다 하니까 자기들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탁탁 주는 그 시간이 딱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파월은 전날 FOMC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 바로 전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는 확실히 우리들 예정보다 늦춰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내가 금리 인상의 카드를 테이블 위다 올려놓고 만지작거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대신 첨가한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다음 달부터 6월 초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양적 긴축 QT의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의 디테일한 차이도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사실 결국 그의 이번 태도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3월 달부터 예상되어 이미 3월 달 FOMC부터 사람들한테 다 들어간 소식이 뭡니까? 파월이 더 이상 6월부터 금리 인하 안 한대, 못 한대. 이대로는 한참 뒤로 미쳐질 거고, 야 이게 하반기 3번 금리 인하가 될지 1번 금리 인하가 될지 모르겠다. 이제는 다들 그때는 이제 항복했죠. 파월도 나와서 도저히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고 이미 3월 달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번 5월 FOMC도 아무도 뭐 기대도 안 했죠. 어차피 그 말 똑같이 하겠지.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나온 3월부터 5월 사이 지금 4월까지 나온 요 저기 경제 지표들 보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 뭐 고용 지표 보니까 어때요? 그럼 그렇지. 한참 더 기다려야 돼. 똑같아. 그래서 솔직히 이번 5월 FOMC에서 별로 기대한 거 없잖아요. 3월에 했던 말 그대로 하겠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막상 엊그제 나온 파월의 그 얘기가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매파적일 거라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좀 덜 매파적이더라. 생각보다는 비둘기적이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차이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래봤자 금리 인하 시기 역시나 이번에도 3월에 말했던 것처럼 더 나오는 지표들을 지켜보면서 좀 더 두고 보면서 고민해봐야겠다. 그런 예전 태도의 리바이벌일 뿐이었고 예상한 그대로였고 다만 그 와중에 이제 아주 극소수의 일부가 아유 이러다가 혹시 다시 금리 인상 또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는 파월 본인이 나왔고 절대 그럴 일은 없어 하고 달래주었다. 어제 확인사다를 해주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첨가됐는데 그것도 보면 뭡니까? 매월 그 페드 와치라는 게 있죠. 페드 와치에서 이번 그 FOMC 기자회견에서 금리 앞으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동결을 할 거냐 이렇게 배팅이 가는 게 있죠. 그 페드와치 보면은 하반기에 금리 인상 할 것 같다라는 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조금 있으나 마나.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앞으로 금리 인상 할까 하는 두려움은 정말로 극소수가 두려워하던 가능성이고 대부분 금리 동결하겠지만 설마 금리 인상 그런 거는 그냥 코웃음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파월이 금리 인상은 절대 안 한다. 금리 인하는 비록 늦춰지지만 얘기했다고 해서 시장이 어이구 다행이다고 아주 그냥 그 덕분에 시장 전체가 구원받았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기사들은 상당한 말도 안 되는 과장입니다. 예. 누가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요. 사실. 그렇다면 그날 기관 투자자들과 세력들은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뭘 캐치했을까요? 예. 그렇죠. 저번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연히 QT를 속도 조절하겠다. 바로 거기에 지금 방점을 둔 겁니다. 이것은 또 그날 동시 발표되었던 재무부의 2분기 국채 발행 계획표와 바이백 프로그램과 부활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실상 지금 뭡니까? 저번 영상에서 그대로 한 얘기입니다. 파월과 옐런이 지금 현재 계속 1분기 내내 미국 경제는 아주 뜨겁고 튼튼하다. 바이든 형님이 이렇게 잘해가지고 만세하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때부터 앞으로 미국 실물 경제에 우리가 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면 미국에서도 뭔 일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소방 훈련과 방어 매뉴얼들을 쭉 만들어서 대비해오고 이게 어떻게 잘 됐나 보자고 우리가 두세 달 전부터 눈에 쌍심줄을 켜고 살펴오던 것들. 즉 미국 내의 급격한 신용 경색의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파월과 옐런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바로 그 움직임들, 예고된 움직임 5월 달쯤에 딱 2분기에 맞춰서 5월 달쯤부터 요거 합니다. 우리 벌써 2월부터 보고 있던 거죠. 그거를 이번에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비율로 얼만큼씩 돈을 들여서 할 것인가가 어제 계획표가 딱 나온 거고요. 그렇죠? 5월쯤에 이런 일들 할 거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 그런데 실제 얼마만한 규모로 얼마만한 돈을 써서 몇 번을 할 거냐가 어제 계획표가 딱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자산시장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앞으로 정말 그럼 미국 경제에 뭔 위기가 닥쳐오냐? 아니면 그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손을 써서 미리 막아낼 것이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미래 결과하고 상관없이 당장은 뭡니까? 연준하고 재무부가 어제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급하게 오르기만 하던 미국 국채 금리를 한 타임 브레이크 걸고 이 수준에서 자신들이 잠깐만 하고 고삐 딱 잡고 이 수준에서 조금 쉬었다 가자 하고 안정화시키고 싶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미국 10년물 금리가 4.5 뚫고 4.75까지 가는데도 사방에서 또 채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마 전부터 한 열흘 전부터 나와가지고 채권 난 다 팔았다. 나 지금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여기서 채권 가격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 채권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5.0까지 채권 금리 갈 수도 있다. 자꾸 그런 얘기들 막 나오면서 분위기 잡고 있는 거 다들 유명 경제방송 가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파월과 옐런이 나와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자기들 둘이서 어떻게든 채권 시장을 좀 안정시켜 보겠다. 금리가 막 오르는 거를 그런 의지를 어제 보여준 게 이게 어제 FOMC 회견에서 딱 캐치해야 될 바로 그 점입니다. 실제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틀 동안 뚝뚝 떨어지고 있죠. 예. 냄비에서 한번 냄비 뚜껑을 김 한번 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 거겠죠. 다 저번 영상에서 했던 내용인데 왜 한 번 더 강조하냐면 자 우리는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솔직히 지금 저번 영상 같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런 얘기는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잘 안 나오죠. 일반적인 어떤 그 소식통에서는. 근데 세력들은 이런 의미를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안 그래요. 주식시장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참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큰 기관이나 큰 손들,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의 걔네들만의 놀이터인 큰 자산시장에서는 얘네들은 프로예요, 프로. 그래서 이런 거 딱 파악하고 앞으로 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구나 해갖고 자기들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딱 거기에 맞춰서 변형시켰는데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거 다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막 다 저기 포모 AI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지금 들어가도 되나? 저가 매수? 다 거기에만 지금 신경들이 아마추어들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월가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자기들한테 뭔 내용인가 알려주기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파월하고 옐런이 말했는데 그러죠? 근데 월가 전문가 분석가라는 애들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쥐들 장사하기 좋은 대로 나름대로 이제 또 조미료 쳐서 해석하죠. 아 이런 겁니다 하고 롱에다 묻어놓은 애들은 롱적으로 얘기하고 숏에다 묻어놓은 숏에다가 얘기하고 채권 시장에서 장사하는 애들은 자기들 장사 잘 되는 쪽으로 다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갈까 우왕좌왕 하다가 전체 주식시장의 심리가 이제 대충 이런다더라 지들끼리 어느 정도 한 24시간 48시간 지나서 합의를 보면 그 방향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비교적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시간도 걸리고 또 이 월가의 수수료 장사꾼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외국에서 전달하는 그런 자료들 보고 그런갑다 하고 뒤늦게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진짜 흐름, 진짜 어떤 그 밑에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과 전혀 다른 엄원 방향으로 튀는 경우가 사실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국제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이렇게 맞춰서 짚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죠. 가는데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그 안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막 중구난방입니다. 장기적인 자산시장의 흐름하고 엇갈리고 그래서 매번 보면은 채권시장에 바라보는 방향하고 주식시장에 바라보는 방향하고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이 보이죠. 실제 보세요. 이게 미국의 주식시장인데요. 파월 등판한 날입니다. 파월이 얘기하니까 지금 상당히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네. 좋아해가지고 기자회견 들으면서 쫙 막판에 올랐죠. 새벽 3시부터 와 오른다 하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몰라 뭔 내용인지 개미들은. 그런데 갑자기 기관들이 막 빼요. 이 기자회견 끝나가면서 장 마감까지 막 빼죠. 왜 빼지? 모르고 다들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잠깐 올랐다가 쑥 빠졌었죠. 그저께 그랬죠. 기억들 하시죠? 이거 가지고 제대로 누가 해석하듭니까? 못 오죠? 왜 그런지 자기들도 몰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월가에서 이제 돈 받고 이제 분석해준 애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 나오면 그거 가지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그대로 비판 없이 다 받아들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도 나와서 TV나 유튜브에 나서 똑같은 얘기 또 리바이벌 합니다. 그럼 또 그런갑다 하고.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쨌든 이날 주식시장도 올랐다 내렸다 자기들도 뭔 내용인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흔들리는 거고, 뒤늦게 큰손 세력들이 여기서 일단 돈을 뺐는데 왜 뺀지도 모른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이제 어제가 되니까 어땠습니까? 하루 지나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합의가 나왔죠. 아, FOMC 어제 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우리 증시를 살려주려고 달래주려고 한 것 같다. 파월 발언을 비둘기로 해석해서 미 증시는 뒤늦게, 이날은 무슨 영무인지도 모르다가 그 다음날 어제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 증시 좋으라는 얘기 맞지? 하면서 싹 올랐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거는 핑계고, 어제는 지금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은 예전에 제가 그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흐름이죠. 그 AI와 빅테크에 대한 믿음과 포모가 있고, 거시적으로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자산 환경, 달러 강세나 뭐 여러 가지 지금 흔들리는 게 있어갖고 뭔지도 모르고 한번 크게 빠졌다가 다시 또 이거 저가매수 들어가고 AI 좋다는데 소식만 나면 확 올랐다가 또 반대 소식 나면 확 내렸다가 이렇게 울퉁불퉁 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 흐름입니다,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은 이런데 다른 섹터는 틀리다. 즉 개미 투자자들보다는 보다 더 기관과 세력들의 영역인 다른 자산 섹터에서는 확실히 FOMC 기자회견 딱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재빠르게 파악하고 움직임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다 빠르게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요, 바로 소화시키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파월 기자회견의 주 내용은 어차피 3월달 내용하고 똑같았죠. 별로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중 달라진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QT의 속도 조절 발표였고, 이것 역시도 사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2월 달부터 자산시장에 예고되어 온 행동이기는 하지만 비로소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만큼의 돈으로 시행될지가 관건인데 구체적인 계획표가 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뜯어보면은 동시에 발표됐던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 프로그램, 이 둘이서 파월과 옐런이 합을 맞춰갖고 이제부터 미국 국채시장에서 특히 장기 채물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한소금 쉬어가면서 그 수준에서 일단 좀 쉬었다 가겠다,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나온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이 프로들이 있는 다른 자산시장에서는 바로 캐치를 하고 바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면 채권시장이 바로 반응했고, 이 딱 파월 기자회견이 있을 때부터. 그리고 환시장 세력들도, 우리 환시장의 투기 세력들은 그 자금 규모가 한 나라 예산을 잡아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 돈 우리 개미가 움직이는 거 아니죠. 환시장도 바로 알고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좀 이따 하나 더 설명드릴 건데,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도 똑같이 반응을 했더라고요, 지금. 그 반응들의 방향은 모두 하나 같았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자금 빼고 관망하자. 요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연준과 재무부 의도는 확실했어요. 그들은 지금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강세가 지금처럼 급하게 계속 올라왔는데 더 오르면 자기들도 힘들다. 개왕권. 일단 속도 조절하면서 지금은 좀 일정 구간에다 좀 맞춰두고 좀 쉬었다 가자. 손볼 데가 많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즉 더 무섭게 오르려고만 하는 이 채권 금리를, 어차피 미국은 금년에도 돈을 엄청나게 풀어갖고 미국 경제만 살아남게 잘 나가게 지금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2분기 말고 3분기에는 3.5배로 발행할 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예. 그런데 계속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더 쏟아져 나올 국채량을 감안하면 국채가 계속 앞으로 3분기에는 막 더 3점 몇 배로 더 흔해지는데 국채값은 더 떨어지고 똥값이 되겠죠? 국채 금리는 더 계속 오르고, 그걸 보고 다들 그 방향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기 세력들이. 근데 그렇게 급하게 계속 국채가 똥값이 되면은 자기들도 힘들거든요. 국채 금리 계속 오르면서 미국 실물 경제에서도 어디선가 부러지는 소리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 파월과 옐런, 연준과 재무부가 나서서 어느 수준에서 지금 딱 잡고 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보여준 거고요.
그 의지를 개미들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래서 파월의 결론은 뭐야? 비둘기라는 거지? 한 줄 요약. 그러면서 어제는 쭉 올라갔지만 요런 거하고 상관없이 채권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서는 바로 이 세력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파악하고 이제는 좀 미국 당국의 눈치를 당분간 봐야겠구나. 함부로 채권 투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경계심을 받은 거죠. 또 그 경계심을 주는 게 얘네들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날 이 FOMC 기자회견 딱 끝나자마자 이 탐욕스러운 투기 세력들은 일단 저 둘이서 뭔가 움직인다는 거구나. 그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급하게 발을 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아무리 저 두 사람이 나선다고 해도 거시적인 흐름에서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투기 세력들도 이대로 완전히 물러서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연준과 재무부가 QT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 바이백 프로그램을 20년 만에 하겠다고 어제 나왔지만 그저께 나왔지만 걔네들이 그걸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금액과 한도와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어제 그 계획표가 나왔거든요. 그저께. 그것들이 어차피 앞으로 미국 국채는 2분기, 3분기에 어마어마하게 나올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QT 속도 조절을 해서 자산시장에 이렇게 연준이 토해내는 채권량을 조금 줄이겠다 해봤자 얼마치 줄일 건데 어제 계획표가 다 나왔어요. 그러고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 해가지고 채권시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채권 유통량을 조정을 하겠다. 채권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말은 한데 그 바이백도 아무 때나 무제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해진 예산이 있고 그 정해진 예산으로 어떤 특수 목적의 채권을 얼마씩 살 거고 7월 말까지 몇 번에 걸쳐서 살 건가 예정 계획표가 어제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보면은 그거 여러분이 보고 계산기 두드리면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어떻겠어요? 결국 얘네들이 연준 파월하고 옐런 재무부 옐런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조금 잡고 가겠다 하는데 이 잡고 가면서 돈 쓰면서 할 수 있는 이 횟수가 결국은 앞으로 나올 어마어마한 미국 국채양 또 금리 인하가 계속 늦춰지면서 다른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데 잡아봤자 그렇게 한정적이지 무한 막 그런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공산당처럼 무조건 막 무한정 국채 매입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러진 못하겠구나. 효과는 나겠지만 얼마만큼 효과가 날지는 한번 지켜볼만 하겠는걸.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기사에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연준은요 2022년 6월부터 2년 전부터 그때부터 QT를 시작했죠. QT라는 거는 600억 달러의 국채하고 350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대차대조를 축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발표가 뭐였냐면 6월부터 MBS 모기지 담보부 증권은 그대로 두고 오직 국채만 600억 달러씩 시중에 토해내던 것을 250억 달러로 축소하겠다. 반 조금 넘게 한 60% 정도 축소하겠다는 거죠. 그 계획을 내놓은 거예요. 그럼 대충 계산해도 한 달에 나오는 국채의 어떤 그 압박이 350억 달러 정도 이제 매달 줄어들겠구만. 그냥 딱 계산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연준이 재무부가 계속 2분기, 3분기 발행할 국채에는 얼마 정도인가 걔네들 다 표 보고 계산기 두드리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옐런과 파월이 저렇게 경계를 딱 주고 여기서 안 돼. 니들 다 안 돼. 집에 돌아가. 안 돼. 말은 하지만 그래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기 두드리면 이게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기들 이제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돈을 황급히 빼고요. 이쪽이 다 배팅했던 거 다 포지션 정리하고 지금 앞으로 며칠 동안 흐름을 보고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서 새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비중을 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FOMC 기자회견 나오자마자 확 후퇴한 거예요. 재무부의 바이백도 마찬가지였죠. 오는 29일부터 첫 바이백을 시작으로 해서 총 9번에 걸쳐서 7월 말까지 할 건데 각 횟수마다 어떤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가 소생하게 다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복잡해서 안 가져왔는데 이런 것도 찾으면 다 나옵니다.
여하튼 지금 사방에서 잘 안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수치, 여전히 강력한 고용과 임금 등을 고려하면은 연준이 저렇게 목표로 하겠다는 2% 물가 달성이 점점 쉬워 보이지가 않죠. 또 지금 중동에서도 얼마 전까지 당장 불꽃이 튀길 것만 같았던 상황은 잠시 진정되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과 이스라엘 전선이 이대로 순순히 소강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드물죠. 잠시 쉬어갈 뿐 언제든 또 불꽃이 튈 수도 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격해지는 미중 갈등 때문에 벌써 다시 예전 뭐 슈퍼 301조 막 부활해가지고 관세 전쟁, 무역 전쟁 벌써부터 예고편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언제 또 공급에 충격을 주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반등할지 알 수 없는 굉장히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과 재무부가 그저께 나와서 저렇게 연합해서 어떻게 하겠다, 공조하겠다 말을 해도 지들이 공조하는 그 물량 계산기, 지금 6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 줄이고 9번의 바이백에서 지금 얼마씩씩 그 한정적인 물량 자기들이 딱 대충 계산기 두드려 봐도, 그런데 2분기에는 재무부가 국채를 이만큼 발행하겠다고 내놨는데 3분기에는 더 많이 내놓는다고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잠시 안정시키기는 하겠지만 달러 강세와 이 국채 금리를 그래봤자 그 효과는 한정적이겠구나. 대충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기사도 한번 보시죠. 재무부는 올 2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이 정도 내놓겠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3분기에는 국채 발행 규모가 2분기에 3.5배에 달하는 걸 이미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는 내놓는 국채 발행량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또 그렇죠? 1분기에서 별로 늘리지도 않았어요. 또 단기채 위주로 내놓고 장기채는 줄여가지고 장기채 금리 안 올라가게 조심하면서, 또 연준도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QT 속도 조절하는데 국채만 조금 더 덜 토해내겠다 하면서 또 그거를 자극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2분기에는 지금 6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바이백 프로그램까지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케어하고 있죠. 결국 뭡니까? 이 모든 게 다 2분기에 집중돼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3분기에는 2분기 때 아끼고 안 내놨던 국채를 다시 또 몰아갖고 내놔야 되니까 무려 2분기에 3.5배에 달하는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에요. 2분기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이거 우리 2월 달부터 봤던 거잖아요. 왜 2분기를 이렇게 신경 쓰는가? BTS 프로그램 딱 끝나고 지금 모든 것이 오는데, 이 와중에 2분기에 지금 중국 죽이겠다고 치열한 3개월이 될 거다 했죠? 근데 중국 죽이겠다고 금융시장에서 저런 개왕권을 쓰면 미국도 위기가 올 수 있을까? 미국은 최대한 안에서 이 개왕권 때문에 힘들어진 몸을 선두를 먹어야 회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선두로서 지금 먹는 선두, 드래곤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준비해 놓은 것들이 이게 있다, 어떻게 되나 보자 했던 거고, 지금 엊그제 나온 건데 모든 게 다 2분기에 집중돼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은 이겁니다. 지금은 일단 파월하고 옐런이 나와서 예비 하고 겁주니까 일단 후퇴해요. FOMC 회견, 기자회견 끝내자마자 환시장, 채권시장에서 바로 싹 발 뺐어요. 포트폴리오 조정 좀 하자 얘들아, 일단 포지션 정리해라 한 거죠. 하지만 지금 거시적인 상황 가치들 보셨죠? 2분기는 어떻게든 안정시키겠지만 그래봤자 일시 정지, 늦추는 것일 뿐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구나 하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좀 더 뜸들이고 지켜보면서 다음번 금리 인하가 계속 흐름에 편승해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그런 기회를 넘보려고 하지 않을까. 요거죠. 지금 갑자기 제가 예전부터 세력들을 설명할 때 요 짤방을 많이 썼었습니다. 이 지금 파월과 옐런 누님이 나와가지고 사자죠. 어흥 하면서 하니까 먹이 지금 그 썩은 고기 뜯어먹겠다고 이 탐욕스런 하이에나 같은 투기 세력들이 왔다가 전부 깨갱하고 뒤로 물러나는데 도망가진 않아요. 거리를 두고 지켜봅니다. 이러다가 이 늙은 사자도 먹을 만큼 먹고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서 또 뜯어먹어야죠. 기회를 보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 국채 시장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러잖아요. 지금 파월하고 옐런이 나와서 앞으로 6월 말 아니 5월 말 6월 초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 어제부터 지금 5월 달에 갑자기 뭔 정말 이 국제 시장에 개입한 건 없죠. 하지만 말만 저렇게 앞으로 하겠다 뜯어놔도 알아서들 빠집니다. 이렇게. 아, 그 방향이군 하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안정되는 거예요. 맞죠? 중앙은행장들은 특히 재무부 장관이나 저런 중앙은행장들은 요렇게 하겠다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말만 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도 그렇게 돈을 써서 환율시장 안정하려면 후속 조치로 그런 말빨이 나와야 돼요. 하겠다는 액션이 페이크 모션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거 봐라고 붕 뜬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5월 1일에 있었던 외환시장 개입이 먹혀든 거는 순전히 미국 덕분이죠. 왜냐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나라 당국만이 개입한다고 해봤자 환율시장에 지금의 이 거시적인 금융 상황에서는 환투기 세력들이 볼 때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별로. 비록 저번 4월 16일 날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딱 공조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경계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 후 보니까 일본이 2주가량이나 지나는데도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항할 의지가 없음을 계속 보여주니까 얘네들은 겁을 안 먹고 한국, 일본이 뭐 개입했다 뭐 했다 해도 그냥 그래서 뭐 어쩌라고 배짱을 부렸던 거죠. 그런데 5월 1일 FOMC 기자회견 딱 들어보고 나서 파월과 옐런이 등판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딱 모습을 주니까 이 환투기 세력들도 일시정지 포즈 모드 딱 걸으면서 일단 발빼 하이에나들 발 빼듯이 일단 포트폴리오 정리가 그 5시부터 딱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기축통화 미국의 힘이죠. 예. 우리 두 나라가 한번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미국 누님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주니까 이 채권 시장이나 환 시장이 단박에 저렇게 딱 정리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누님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누님. 역시 우리 생각하고 와주셨군요. 같이 그때 삼국이 뭐 한다고 하더니. 근데 사실은 우리 사정 보고 해준 게 아니라 지네 나라 사정 보고 미국에 필요하니까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옆에서 어부지리로 조금 이번에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 뭐 그렇지 뭐 내가 설마 너희를 버리겠냐? 다 니네 생각해서 했지. 겸사겸사 생색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이 유인원 나오는 환율 배신의 기원이란 영상에서 제가 극초반에 요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요즘 환율 시장의 컨센서스가 조금 변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이 막상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국제시장에서 금리 변화를 거의 주지를 않더라. 무늬만 금리 인상이더라. 그리고 일본 당국이 계속해서 일본 엔저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데 그 구두 개입 이상의 실제적인 움직임은 매번 취하지를 않더라.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환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더 155엔을 넘었는데도 엔화 약세에 배팅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월과 옐런의 저런 효과 때문에 달러 강세가 여기서 좀 한 박자 쉬어가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무섭게 오르기만 하던 달러 강세가 파월 FOMC 기자회견 이후로 추세를 벗어나 뚝뚝뚝 지금 3일째 떨어졌습니다. 맞죠? 오늘까지. 예. 달러 강세 쉬어가겠다. 이게 뭡니까? 달러 강세가 떨어지면 환시장에서 포지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세력들의 포지션 변화가. 그죠? 달러 강세에서 이만큼 후퇴했다는 것은 신흥국의 통화 약세에서도 포지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겁니다. 이 역으로 움직이니까요. 역배율로. 즉 파월과 옐런의 등판으로 달러 약세로 달러 강세가 확 꺾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신흥국의 통화 약세를 배팅하던 포지션을 뒤로 물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지고 달러 강세도 뚝 떨어진 거죠. 시장에서는 빠르게 이런 움직임이 바로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뭔 말인지 알아듣고 하이에나들이 껑충 뛰어서 후퇴했다는 거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뚝 떨어지면서 안정됐고요. 주식시장은 뭔 말인가 몰라서 그날 우왕좌왕하다가 어제 이거 뭐 비둘기란 얘기 맞지? 나 잘 머리 아파서 그 얘기 맞지? 그렇다고 하네 월가에서 그래 하고 붕 올랐는데 사실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도 재밌는 일이 한번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는데
제 영상들은 항상 어떤 뭐 하나의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뭐다 하고 후기적으로 해석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몇 달 전부터 요렇게 앞으로 갈 겁니다 했던 것이 그렇게 됐는가 거기에 이렇게 맞춰보는 식으로 이야기가 하나로 통짜로 다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만약에 좀 이 최호쿠의 어떤 뭐 그 좀 궁금한데 호기심이 생기는데 하면은 비트코인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시간의 역순으로 찾아가서 보시면 그때 얘기가 지금 얘기입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죠. 그리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이 시장은 기관들하고 비트코인으로 수수료 이런 걸로 돈 벌어보겠다는 기관들하고 한국인들만 모인 그들만의 리그로 완전히 변질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FOMC 기자회견 나오고 그날 새벽에 저렇게 환시장하고 채권시장에서만 포지션 변화가 확 일어난 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움직임이 나왔죠. 발표한 당일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서 돈이 빠져나간데 이게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하루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왜 나갔냐? 모르죠. 근데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도 또 뒤로 미루면서 그 실망감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리고 유동성이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면은 유동성이 그만큼 안 풀리게 되고 달러만 강세되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좋을 일은 없겠구나 해서 빠졌다는 건데 요거 가만히 들으면 전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달러도 오르는데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른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이런 성격 때문에 오른다고 나름 자기들이 엄청나게 홍보했던 건데 이번에 뭐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면서 지금 비트코인에서 이만한 돈이 빠졌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또 FOMC 기자회견 이후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달러는 약세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빠지면 비트코인은 더 올라야 되죠? 지들 주장대로라면. 근데 왜 사상 최대의 돈이 빠졌어요? 이거 지들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 움직임은 왜 나왔냐면요. 누구도 이번 FOMC 때 금리 인하가 이번에도 뒤로 밀렸다고 실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거라 예상을 했고 이미 그런 실망은 저번 3월에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파월은 뻔하지 뭐 좀 더 지켜보겠다고 나오겠지 뭐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 시세는 그저께 FOMC 회견 훨씬 이전부터 일주일 열흘 전부터 반감기 후에는 몇 달 안에 이렇게 몇백 뜬다며 하고 기대하고 그 미련의 끈을 못 놓은 사람들이 거기 사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곧 승인된다며 그때 또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 일정 박스권 안에서 버티고 있던 그런 와중이었지만 사실은 그저께 FOMC 발표 있기 전부터 벌써부터들 가격은 서서히 빠지는 중이었어요. 바람 빠지는 풍산처럼. 보십시오. 예. 파월 발표 있기 전에 벌써 지금 이렇게 조금씩 빠지고 있었죠. 슬슬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까지. 왜 저렇게 슬슬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점점 빠지고 있냐? 그 당시 기사 제가 가져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홍콩에서 뭐 현물 ETF 또 승인하고 반감기도 뭐 어떤 근데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오르고 조금씩 계속 빠지더라. 이유가 뭐냐? FOMC가 자꾸 이미 3월 달부터 그렇게 빨리 금리 인하 못하겠다 하고 뒤로 미루니까 그런 실망감 때문에 또 현물 ETF에 막상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부진함 때문에 빠지고 있다. 요렇게들 이미 그 당시 기사들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찌감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는구나 하고 실망에 미리부터 빠지고 있던 건데 근데 뭐 그저께 갑자기 FOMC 기자회견에서 똑같은 말 또 왔다고 해서 또 한 번 무언가에 크게 실망해서 돈이 빠졌는데 그것도 사상 최대의 자금 이탈로 빠졌다? 요거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못 되는 거죠. 결국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미국 연준하고 재무부가 저렇게 파월하고 옐런이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신경 쓰고 잡아가겠다 하면서 또 다른 동시 방향 설정을 딱 해버리니까 작년 11월에도 그로 인해서 자산시장에 커다란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큰손 세력들이 바꾸니까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근데
어떤 방향성의 전환이 나올지 잘 모르죠. QT의 지금 속도 조절과 재무부의 바이백 등으로 해서 조금 잡아가겠다는 건데 가만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그 효과는 굉장히 한정적일 것 같죠? 일시적일 것 같죠? 그런데 어쨌든 포트폴리오 변화는 해야 돼요. 이렇게 하이에나들 일단 뒤로 껑충 뛰어가고 일단 물러났어요.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하고 다음 기회를 보는 거죠. 그것이 지금 채권 시장이나 환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나왔는데 재밌는 건 동시간에 현물 ETF에서 사상 최대의 자금 이탈이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큰손 세력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갑자기 뭔 방향으로 지금 바뀌면서 우리한테 손실이 올 위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손실이 올 우려가 큰 시장에서부터 빨리 발을 빼라 일단 한 게 어디였어요? 채권금리 계속 오르고 채권값 더 똥값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포트폴리오부터 확 일단 뺐죠. 그리고 환율 시장 엔화 약세로 더 빠지고 달러는 더 강세로 가겠지 하고 포트폴리오 나눴던 것도 파월하고 옐런 말 딱 듣고는 전화 바로 때려갖고 새벽에 당직자 깨워가지고 야야야 빨리 빼 일단 빼 해가지고는 뺐겠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도 훅 떨어지고 엔화도 똑같이 개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항하는 것 없이 훅훅 밀려가지고 엔화도 쭉쭉 떨어지고 원화도 떨어지고 신흥국 통화들이 일시 안정됐죠.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전화를 돌렸냐 이겁니다. ETF 현물 시장의 세력들이 저희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전화해서 돈 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서글프죠. 왜 ETF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믿을 구석 없고 근본 없이 흔들릴 수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얘네들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안전자산이고 디지털 금이라면서요. 왜 그렇게 거기서 허겁지겁 빼요? 이 비트코인 신봉자분들도 기분 나쁜 얘기 하게 됐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 견해 그건 이제 꾸준히 제가 그동안 봐온 견해라서 물론 그 와중에 지금처럼 뭐 정고점 넘어서 막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큰 시장의 파도에서 들어가서 잘들 투자해서 잘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단기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이 흐름을 항상 얘기한 거시 경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얼핏 얘기했었는데 미국이 이런 면에서는 부럽다. 그게 뭐냐? 큰 국가는 그만큼 큰 계획을 치밀하게 가지고 미리부터 준비해서 수행한다. 이런 것이 정말 이 대단한 금융 선진국과 우리같이 딱땅에서 막 이 우왕좌왕 이 맨날 정권마다 이 지금 정책이 흔들리는 이런 나라들하고 큰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다. 국제 정세에서 그들을. 근데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 2월 20일에 14일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내겠습니다. 한 달, 두 달, 다음 분기, 2분기에 오게 될 것들을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얘네들은 다 미리 안전 구제책을 만들어 놓고 미리 시장에 준비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재무부 옐런 누님이 앞으로 엄청난 활약을 할 거다. 어둠의 여전사 옐런 정기. 미국 경제는 앞에서 잘 나간다. 바이든 형님 얘기하고 뒤에서 옐런 누님이 모든 지금 불길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미리부터 취하고 있다. 우리 그때 봤던 거고요. 3월 초에. 그래서 이때 상업용 부동산 유익이 지금 BTS 프로그램 끝나고 지금 3월부터 공매도 지금 달라붙어갖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 와중에 스워사이드 특공대 스티브 문신 전 재무장관 딱 붙였고 뉴욕 커뮤니티 은행 공매도 세력이 딱 때리면서 뭔가 하는데 몇 시간 만에 나가고 수습하는 거 우리 실시간으로 봤었죠. 이런 거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도 누가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실 며칠 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4월 27일 기사예요. 지금 한 일주일 전 기사인데요. 드디어 지금 그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손실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지방 중소은행 하나가 또 쓰러졌어요. 이번에 BTS 프로그램도 끝나고 고금리 계속되고 조만간 파월이 금리 인하 해주겠지 했는데 아니 더 갈 거야 하니까 지금 이제 다시 숨이 헉헉 넘어가던 애들 중에 하나가 빵 터진 겁니다. 그게 어디냐? 필라델피아 지방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소리 소문 없이 개눈 감추듯이 싹 지나갔죠? 정말 매끈하게 지나갔죠? 이거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루 만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번에 어떻게 그랬을까요? 예전처럼 이 은행이 부도 났다, 파산 났다,
안 된다더라 하면서 월가에서 그런 찌라시가 퍼지고, 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쇄 부도로 막 다른 데도 뭔 문제가 생길지 모른데도라, 은행에서 돈 빼라, 뱅크런이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일파만파 퍼지면서 막 문제가 커지고, 그래야 원래는 모습이 그래야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때부터 엄청나게 이분들이 미리 몇 달 전부터 이번에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막아내겠다 준비해왔고, 우리 옐런 누님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똑같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진 것처럼 이게 터졌는데, 얼마나 빨리 대처를 했냐면, 바로 이 은행 딱 폐쇄한 다음에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갖고 바로 경매 딱 붙여서 바로 실시간으로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시장에 미쳐 이런 일이 생겼다, 다른 데도 위험하대더라, 피해액이 얼마가 될 거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게 점점 더 문제가 다른 데서 커진대더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나와서 판치고, 미국의 신용위기가 다시 온다, 막 뱅크런이 온다, 그 일이 터지기 전에 하루 만에 해결해버린 거예요. 바로 경매 매각 딱 하루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무섭죠? 이거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옐런 누님, 아우 누님 대단해요. 작은 거인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고, 몇 개 은행 탁 집어가지고 재무부나 파월도 다 연준은행도 다 지금 저한테 저희 몇 개 딱 신용 강습 딱 내려놓고 지금 보고 있었고, 쟤네가 나왔을 때 미리부터 다 지금 사방에 전화해서, 야 조만간 며칠 뒤에 쟤네 한 놈 터질 텐데 내가 싸게 이런 특혜 해가지고 쿠폰 붙여가지고 너한테 넘길 텐데 너 얼마 팔면 살래? 예? 아 지금 우리도 너 저기 누나한테, 예, 아이 그 정도 주면 제가 한번 이사회 열어서 생각해보고요. 제가 한번 경매 때 입찰해서 살지 말지 한번 내일까지 연락 줘라. 미리 다 지금 매각해서 누구한테 팔아서 얼마에 넘길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여기에 이제 뭐 공매도 세력이 막 신용에 뭐 문제가 왔다, 드디어 지방 중소은행이 터졌다, 막 뭐 얘기할 틈도 없이 그냥 일각에 넘겨버리죠. 미리 준비하고 다 막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크 보면은, 네, 예전에 공매도 세력이 드디어 간다 했는데 스티브 무누신 팀이 이것도 딱 옐런 누님이 준비시킨 거죠. 바로 올라와가지고 잡아내고, 무슨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었죠. 이사회 다 이사로 바로 그냥 몇 시간 만에 자기 들어가서 뭐 다 구조조정 뭐 다 되고 신임 승격하고 해가지고 막아내니까 이틀 뒤에 공매도 세력이 나와서 누가 얘기나 한번 해봅시다, 어디 한번 하고, 감히 지금 하이에나 중에 제일 힘센 하이에나가 나와서 우리 사자 누님한테 한번 해봅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덤빈 거죠. 계속 지금 점점점 금리나 늦춰지고 달러 강세, 채권금리 높아지고 하니까 점점점 이렇게 처지고 있었습니다. 처져서 지금 여기 이 수준까지 가가지고 바로 또 지금, 예, 일주일 전에 또 저런 일 터지고 하니까 비록 막아내긴 하지만 계속 지금 처지고 있죠. 예. 근데 어제 한번 또 빵 떠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밑으로 뚝뚝 떨어질 수 있는 거를 급하게 탁탁 밑에서 받쳐주면서 사실, 예, 잘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는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 주가가 왜 하루 만에 이렇게 뻥 뜬 일이 있었냐면, 자기들 이렇게 뭐 상업용 부동산 대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재무부나 여러 기관들, 스티브 무누신 전 재무장관이 이 펀드들이 도와주고 있어갖고 조만간 순조롭게 다 구조조정되면서 앞으로 50억 달러 상당의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래서 다이어트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얼마나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자신 있다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딱 보여준 거예요, 계획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살릴 수 있겠는데 하고 확 오른 거죠. 근데 올라봤자 아직 그 수준이죠.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만큼 어쨌든 잘 막아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게 항상 제가 부럽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 그저께 파월이 QT 이제 속도 조절 계획표를 내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시중에 국채 말고 이 MBS 모기지 증권 같은 거, 주택담보부 증권 같은 거 자기들이 이렇게 토해내고 있던 거, 그거는 여전히 계속 토해내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계속 토해내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그 부동산 시장한테 안 좋은 거죠.
부동산 시장에 그 채권이 계속 연준 때문에 계속 시중에 이렇게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게 좋지가 않은데 상황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MBS 증권이 이렇게 시중에 나와도 그 상환이 안 돼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매달 350억 달러의 MBS 증권을 자기들이 내놓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시중에서 그것이 소화되는 거는 겨우 매달 150달러 정도밖에 안 되더라. 사실 정말로 연준이 이 MBS 증권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자기들이 이거를 계속 소각시키고 싶다면 이걸 누가 이렇게 상환해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중에서 이거를 헐값에 던져서 매각시켜 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되고 영향을 받을까봐 연준도 안 하고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지금 길어져서요. 이제 조금 여기 기사를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여기까지 또 쓸데없는 얘기 굉장히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다음번 시리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